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이성의 진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대입을 한번 점검해보고 갈까 합니다. 뭐든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것을 잘 배워야 이제 새로운 걸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입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제가 하단에 부제로 이렇게 달아뒀습니다. 황금돼지띠가 어때서? 작년에 정말로 많이 들었던 얘기죠. 황금돼지띠라서 학생 수가 많이 늘었고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작년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대입을 돌아보려면요. 학생 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고3 학생 수 보이시죠? 고3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작년 4월 기준의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은요. 바로 학급수예요. 학급수. 전국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보통 한 17,000에서 18,000반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작년에 43만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2만 6천, 고등학교 1학년 42만 1천이었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중학생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 황금돼지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중3 백호랑이띠 그리고 중1 흑룡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학생 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전형들을 얘기할 때 그 전형이 갖고 있는 변수들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학생 수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슈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냐? 실제로 방금 보여드렸던 표를 이렇게 고3부터 중1까지 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학생 수들이 있는데 작년 2007년생 2016 대입을 준비하던 친구가 약 44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 44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거냐? 이 황금돼지띠 친구들이 많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황금돼지띠는요. 고3 때 44만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였냐? 고등학교 2학년 때 45만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46만 8천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려 46만 8천이나 있었는데 고2, 고3 거치면서 학생들이 안 죽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거죠. 학교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꽤 많이 나갔죠. 46만 8천에서 44만까지 무려 2만 8, 9천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얘기를 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황금돼지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 와, 황금돼지띠 이제 작년에 비해서 즉 2025 대입에 비해서 2026 대입을 준비하는 이 황금돼지띠 친구들이 숫자가 10% 이상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너희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 비교를 하려면요. 똑같은 고3 숫자까지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친구들이 황금돼지띠가 고2 때는 45만 3천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이겠죠. 작년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이 친구들과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이는 뭐냐? 여기는 40만 5천이었던 2025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여기 44만인 2026을 준비하는 황금돼지띠와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되죠. 이렇게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3만 3천여 명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우리가 얼핏 들었던 이야기보다는 좀 숫자가 좀 작은 편이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이 숫자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뒤에서 또 2027과 관련된 부분을 다다음 강의쯤에 말씀드릴 텐데 그 강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숫자는 뭐다? 작년 고3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많이 증가되긴 했지만.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작년에 재학생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아,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가 모집단이 증가됐으니까 1등급 숫자도 늘었을 것이다. 2등급 숫자도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학생 수도 늘었으니까 지원과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겠지.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대가 원복됐죠. 2025 대입과 달리 2026 대입에서는 의대의 숫자, 학생 숫자가 1,500명이 다시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의대가 원복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N수 증가세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N수 증가세, 작년에도 학기 초에, 연초에는요. N수가 역대급이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추세 자체는 비슷하긴 했어요. 실제로 2025 대입이나 2026 대입이나 N수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증가세가 좀 주춤했고 최상위권은 어쨌든 치열할 수밖에 없죠. 왜? 의대 1,500명이 사라짐으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쨌든 조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탐, 과탐 봤었을 때 과탐에 비해서 사탐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과탐을 봐야 될 학생들, 과탐을 봤었던 학생들조차도 사탐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학생들 볼 때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심적인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사탐이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탐을 돌려서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더 수월할 것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0명과 50명이 한 과목씩 봐요. 1등급은 4%니까 2명, 2명이잖아요. 100명이 돼서 1등급은요? 4명입니다. 사실 똑같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심적 최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먹기가 그런 겁니다. 과탐보다는 사탐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본 친구도 꽤 있겠죠. 하지만 실패한 친구도 꽤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습량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학습량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탐에서 세이브한 그 시간들을 그럼 국어와 수학, 영어 등에 투입을 했느냐? 그렇게 했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과탐이 불리함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탐에서 사탐으로 돌리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일까요? 1, 2등급 친구들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3등급 또는 4등급 그 이하의 친구들이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과탐의 최상위권에 있는 1,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그 밑에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치열해지게 됐던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능 변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변별력 또는 9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 다양한 과목들의 어떤 그 변별도,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긴 했습니다.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 9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무언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변별력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 이외의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최저를 못 맞춘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요, 굉장히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교육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무료 상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대입정보 포털과 같은 어디가와 같은 사이트 아실 거예요. EBS에서도 이런 강의가 있고 무료 상담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떠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뭘까? 작년에 이런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폈을 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상향을 하고 뭔가 도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올해는 안정 또는 하향을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약간 위축된 마음이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신상향에 대한 어떤 카드보다는 안전하향의 어떤 경향이 좀 더 강했고 실제로 이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안전하향이라고 했으니까 학생들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의 눈높이를 낮출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든지 서류 전형과 같이 숫자, 등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전형보다는 그것보다는 면접형 또는 논술형 또는 수능으로 학생들이 눈을 좀 더 돌린 거죠. 대학의 눈높이는 생각보다 잘 낮추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교과와 서류형에 대한 어떤 경쟁률은 조금 더 주춤한 편이고 면접형과 논술형에 대한 어떤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입결을 발표한 선호대학들, 특히 최선호대학들은요. 경쟁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입결이 안 떨어졌어요. 대다수 대학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하향 안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최선호 대학은 오히려 경쟁률이 조금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대학에 붙을 만한 학생들만 진성당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원을 해서 합격 결과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입시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방향성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논리가 실제로 올해 2027 대입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2026 대입에 있어서 황금돼지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2027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슈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쟁률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입정보 김정희 진심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